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12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꽉 막힌 개헌 전국 여당 입장과 관련해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개헌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박상준 기자와 함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장진현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하고요. 4부 국벤져스 코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17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에 곧바로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견 참여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모시고요. 예스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4월 12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4월 임시국회 오늘로 12일째 파행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6월 국민투표를 전제로 한 국회 개헌안 마련 시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정부 형태와 개헌 시기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여기에 더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역시 처리만 마지노선이 코앞입니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헌 공통분모를 빨리 찾아라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에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 개헌 논의가 막혀있는 이유, 여당으로서는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냥 야당 탓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헌의 대환란이 조성되었고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대표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당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예, 말씀하세요. 예, 70%의 국민이 선호하고 있는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를 폐기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한 13%의 이원제 지지 그리고 7%의 내각제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으로 7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제를 폐기하려는 이런 시도, 이것을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직된 태도가 실제로 개헌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요. 네, 오늘도 야 3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에서 8인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는 수용했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걷어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기만 하고 개헌 의지는 없이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개헌 저지 투쟁본부 이런 것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공에 대고 빈주먹질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 개헌안 어디에도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한 조항이나 사례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유재산을 부정한다거나
모든 산업이나 기업을 국유화하려고 한다거나 프로레타리아의 일당 독재를 시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의도와 행위가 없었고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 23조의 재산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헌법 8조에 정당의 설립에 있어서 자유나 복수 정당의 인정 이런 부분들은 건드린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로서는 더 나아가서 선거 제도를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개혁하자고 함으로써 다당제의 어떤 성립 근거 이런 걸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개헌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네. 법률로서 문구 논란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법제처에서 1차적으로 심의한 초안을 어떤 의미에서는 초안을 보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발의한 개헌안 최종본을 보지 않은 나경원 의원의 실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실책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면에서는 졸속 개헌이다 이렇게 하면서 졸속 비난으로 전가하는 건데요. 선하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의원이 지금 개헌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은 야당의 문제점이 좀 많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네. 야당이 저렇게 끝까지 거부를 하면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100석이 넘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이거 통과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당에서 조금 양보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저희는 6월 동시개헌과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분권과 협치의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뜻만이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치인이 그런 국민의 뜻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총리 선출 이런 것은 다른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총리 추천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총리 추천 이런 것도 단수 추천을 하는 경우와 복수 추천을 하면서 해임권이나 아니면 거부권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동시개헌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협상에 임하기만 한다면 저희로서는 얼마든지 야당의 차이가 있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6월 개헌은 안 되고 9월에 하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6월 개헌은 안 되고 9월 개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 현금 주기로 했다가 어음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지도부의 교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한 합의가 준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을 파기했고요. 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변수가 지도부의 교체 등등해서 생기면 지켜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약속을 번복하면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 자명하니까 헌법에 있는 130개 조문들, 수많은 조항들 속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아주 극대화해서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헌의 약속을 번복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의 약속을 정치권이 지켜내지 못할 때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정치권의 불신을 가져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헌의 동력, 뒷받침해 주셨던 개헌의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자한당 참패를 예상하고 계시네요?
저희로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많이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청취자 의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개헌협의회 소극적인 자한당도 문제지만 개헌이라는 중대 사안을 전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알려서 숙성시키기보단 정부만의 의견을 고수해서 급박하게 날짜에만 얽매이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재성환님께서 의견 주셨어요. 네, 그것은 뭐 대통령 개헌안을 중심으로 보시면 그런데요. 네. 국회에서 개헌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난 여름부터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가지자, 이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안을 했죠. 그래서 5,000명에 달하는 무작위 국민들을 초청해서 이른바 개헌과 관련한 심의 토론, 수기 토론의 과정들도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불발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으로 생방송 중계를 하면은 국민들이 훨씬 더 국회에서의 논의를 소상히 알 수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한 40억 정도의 홍보 비용을 들여서 개헌 캠페인을 국민들에게 벌이자 이렇게 할 때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무산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 총리 선출권도 얘기했고 총리 추천권도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총리 선출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이외의 다른 야당은 총리 추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총리 추천 정도는 논의나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은 제가 그걸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네. 우선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총리 선출제와 다른 야당이 이야기하는 총리 추천제가 다르다, 이런 점은 뭐 저희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통령 중심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상태 속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거기에 해임권이나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상의 내각제 주장으로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자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사실상 내각제를 지향하는 이 부분들을 우선은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주력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는 대통령은 외치, 또 국무총리는 내치하자, 뭐 이런 이원 정부제와 같은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은 삼부 장관을 비롯해서 11개의 직위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15개 장관을 비롯해서 41개 부처, 뭐 3개 본부까지 포함하면 44개의 부처를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분권, 말하자면 겸상차리자고 해놓고 사실상 국무총리가 독상을 차리는 꼴이거죠. 독임 총리에 가깝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허구적인 자유한국당의 모습, 이 부분들을 우선 태도 변경을 이루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 점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안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김규식 금강원장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선관위에 유권 해석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이거 결국은 청와대나 여당에 부담이 안 되겠어요? 저희로서도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했고 또 법률적인 어떤 확인 절차들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신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떤 이 김기식 금강원장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정략적 차원에서 예컨대 재벌 개혁에 대한 어떤 선제적 예방 조치라든가 아니면 이 개헌으로 몰린 자유한국당의 어떤 궁지에 몰린 처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도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한국일보 박상준 기획취자부 잘 좀 해주십시오. 기획취재부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별일 없었죠? 뭐 오늘 스페셜 녹음을 하신다면서요? 저요? 네. 예. 토요일 날 방송된다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이상한 거 묻지 마시고. 자, 요즘에는 뭐 김기식 금감원장 해외 출장 문제로 여기저기 논란이 큽니다. 네. 논란이 커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몇 번 브리핑을 계속 백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안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임종석 실장 명의로 4가지 질의를 지금 중앙선관위에다가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뭐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취지는 일단 선출직 공직자의 견해에 준하는 뭐 도덕성이나 법적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절차까지 필요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청와대에서 파견되신 분 아니었나요? 그런 공정한 일은 중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아까 이인영 의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론조사가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는데 김기식 금감원장을 계속 자리에 앉혀야 된다라는 의견보다 안 된다 내려오라는 의견이 훨씬 많은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가 부담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거 한다면? 물론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부담이 되시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이런 여론조사를 왜 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물론 이제 필요하면 다 되겠지만, 물론 이제 여론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국민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고, 근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의까지 한 거는 오죽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야당 쪽에서 엄청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청와대 국민의 기준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준하면 전혀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식으로 좀 억울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박 기자님,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맡겼다고 하면 중앙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일단 명분을 쌓겠다라는 것을 읽히는데 저는 이 청와대가 고육지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김기식 원장 카드를 계속 고하고 싶은데 일단 한 번 더 명분을 쌓아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인 것 같고요. 네. 김의겸 대변인도 오늘 이제 기자들에게 이미 청와대 자체적으로 김 원장에 대한 검증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뒤늦게 이제 몇 가지 논란이 불거졌고, 과연 김 원장을 물러나게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냐는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런 심각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말도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이제 방점을 찍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문제 많고 욕먹을 행동 많이 한다는 거는 뭐 집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과연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 의원 시절에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보다도 그 전직 의원이 금융권의 저승사자 또 포청천 역할을 해야 할 금감원장을 과연 맡을 수 있냐. 더군다나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과거 의원 시절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결벽을 강조를 했던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김기식 원장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참여연대도 비판 성명을 냈고 또 그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있죠. 그동안 이제 정의당에서 딱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찍으면 결국
물러났다고 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붙여진 이름이 네. 정의당 데스노트인데 100% 낙마. 네, 김 원장도 오늘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정의당도 이제 다른 야당의 그 사퇴 요구에 가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금강원 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피감기관에다가 도덕성을 어떻게 요구하느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야당에서.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주장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네. 청와대가 저렇게 선관위에다가 유권 해석을 내리면 그 가이드라인 아니냐. 검찰 복수하지 말라는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거를 적법인 거 맞지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적법이에요라고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물어봐야죠. 적법인지 여부를 묻는다고 했는데 네. 물어본 것 갖고도 뭐라고 하면 이거는 뭐 지금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부적절과 부적법 사이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것에 그치는 건지 부적법을 나와서 부적법까지 한 것인지를 판단받기 위한 거니까 이게 무슨 수사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선관위나 지금 검찰이나 비슷한 시험 문제를 받아든 이제 수험생 입장이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죠. 나는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너 풀고 싶은 대로 풀어. 그래도 돼라고 했는데 과연 이제 그게 과거 선관위는 안 그랬어요. 네. 과거 선관위는 청와대 의중을 상당히 보고 판단 내렸거든요. 네네. 근데 상황인지라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선관위의 그 조대진 변호사 말처럼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김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 피감기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다. 네네. 피감기관이 엄청 많은데 딱 16군데만 해봤다. 네. 해보니까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은 받아서 해외 출장한 건수가 민주당이 65번 그리고 한국당이 94번 있더라. 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김규식 원장 문제가 됐던 개별 출장건만 따로 하니까 이것도 12건이나 되더라. 네. 이렇게 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공세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파악해줘야지 알지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관련돼서는 언론이라든지 야당의 공격에 의해서 그것만 근거해가지고 50%가 넘게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관위의 답을 받겠지만 독립적인 선관위의 판단을 받겠지만 그 독립적인 선관위도 아마 이런 선례들 그리고 그 관행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검토해 볼 텐데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야당들도 이렇게 오히려 더 심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렇게 청와대에서 확인시켜주는 알려주는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론 좀 바뀔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예전의 선관위가 아니라 지금의 선관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판단을 열심히 해서 설령 이제 조금 이제 부적법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근접하고 조금 약간 말이 나올 경우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면 그 부분 그때에서는 이제 청와대가 의견을 따라야 되지만 그 중앙선관위가 이제 이거는 벽벽하게 관례에 따라서도 적법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뭐 국민들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야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싸움이죠.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 중이고 사실 이대로 가면은 그 영남 지역 몇 곳 빼곤 6.13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다나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들 입장에서 2판 4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 말처럼 그 야당이 김기식 원장이 잘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으니 라고선 치더라도 그 이미 김 원장의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당사자나 청와대나 여당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제가 볼 때 야당은 성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높은 지지율 때문에 배가 좀 불렀죠. 민주당은 사실. 근데 여당으로서 이제 지지율이 조금만 내려가도 굉장히 이제 이거 어쩌나 이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 한 2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게 지지율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은 지지율을 더 깎아먹지 않을까.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김두관 의원인가요? 문자 보냈다가 기자들한테 포착당했죠. 네네. 김기식 금감원장 건 청와대 좀 얘기해달라 심각하다. 네. 또 다른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도 챙겨야 되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이렇게 뒀다가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 해서 이제 미리 좀 걱정을 해서 좀 미리 차단을 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보니까는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리얼미터 조사 조금 그렇죠. 하락했던데요. 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가 해명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청와대가 다시 어떻게 스탠스를 잡고 결정을 내는지에 따라서 뭐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내려갈지 이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해외 출장 외유권이 있다. 네. 이걸 이제 여당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끈해서 오늘 뭐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의원은 의뢰 그랬겠거니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말 순진무구하고 깨끗한 분이다라는 이미지가 원래 있었으면 그런 작은 흠결도 크게 타격이 됐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뭐 기존 여당 의원들 하면 뭐 지금 강원랜드 취업 비리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거기야말로 많이 이제 이미 좀 뭐가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좀 더 묻는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확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기식 같은 경우에는 의원일 때 그렇게 당연히 또 시민단체 출신이고 맞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이고 깨끗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실망한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작은 흠결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되는 흠결이지만 김기식 의원이기 때문에 전 의원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이고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등생이 일탈하면 더 충격 먹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대를 별로 안 했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다고 보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YTN 뉴스 FM 이동영의 정면승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대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 조대진 변호사 개인 사무실로 항의 전화 많이 저희한테 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사실은 뭐 계속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청와대에서도 다른 생각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법적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아마 그 결과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그거는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봅시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했는데 형제복지원 사건 하면 그 부산에 있는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예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부터 87년까지 불법적으로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뭐 살인 사건도 있었고 성폭력도 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도 않고 여기 원장님 뭐 무슨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고 이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검찰이 재수사한다고요? 일단 뭐 검찰이 그 비상상고라고 해서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이제 확인을 받는 방법인데요.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뭐 2015년도에 뭐 방송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 판결에도 문제가 있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문제가 됐지만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다시 검찰이 재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재조사하겠다는 건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장사의 사건처럼? 네, 그렇죠. 자, 근데 박 기자님, 재조사 좋은데 이거 만약에 재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처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네. 지금 가장 핵심 인물인 그 당시의 원장은 그 제가 알기로 이미 사망을 한 상태고요. 네. 시간도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그리고 그 가족들 솔직히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어디 가서 그 제대로 얘기도 못했던 그 가족들의 응어리라도 풀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죠. 뭐 처벌하기보다는 진상을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형제복지원을 보면 네. 어쨌든 이 뭐 불황아들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잡아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법도 있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잡아가고 됐나요? 어떤 법적인 체제가 있었어요? 아까 있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협조를 해버리니까 경찰 자체가 네, 경찰 자체가 협조를 해버렸고요. 그 형제복지원이 설립된 근거는 내무부 훈령입니다. 훈령. 네. 훈령에 의해서 이제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훈령 자체는 이게 행정법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법규명령과 달리 훈령, 그러니까 내부 규칙입니다.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는 국민권의 기본권을 침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걸 근거로 해서 형제복지원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기관이 이런 걸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뭐 협조해버리는 마당에 뭐 이런 업무 지침 갖고도 기본권이 침해돼 버렸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훈령이 문제가 된 게 이제 그 대법원 재판 때 그 박인근 원장에 대해서 그 수용인을 불법으로 감금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때 당시에
불황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 없는 사람들을 사회와 격리한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본 거죠. 네. 이 부분이 그때 이제 쟁점이 됐고 이후에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이 이제 협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불황아 수용 시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반인도 다 잡아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불황아를 잡아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머리수 맞추려는 그 실적에 관련돼서 꽂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진술에 의하면 뭐 대합실에서 TV 보던 사람도 잡혀갔고요. 밥 먹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고 학교길에 잡혀간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보이니까 뭐 불황아만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용하려고 했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당시 이제 뭐 경찰관의 양심선언 내용 중에는 그 불황아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용만 되면 그 인원수대로 지원금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은 사람들을 복지원으로 보내면 근무평점이 올라가고 또 뒷돈도 챙길 수 있었다라는 이제 양심선언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말 그대로 불황인을 선별해서 이제 사회화 격리시킨다라는 것하고도 좀 어울리지 않는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불법 감금해서 일을 시키고 뭐 월급은 당연히 안 줬겠죠? 네, 그렇죠. 뭐 월급을 안 준 거는 떠나서 이제 뭐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 뭐 성폭력이라든지 뭐 살인, 폭행, 뭐 이런 학대 행위까지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생겼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보호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수년간 뭐 이렇게 계속 방치되었던 상황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담당 그때 원장이 이제 박인근 씨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6년에 사망했고요. 87년도에 경찰이 이게 문제 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박인근 원장 2년 6개월 그렇죠. 벌금은 없고 이걸로 그냥 끝이 났어요? 그렇죠. 수사는 최초에 이제 특수감금이라는 거를 이제 넣었었는데 판결은 더 쿨하게 나와버립니다. 쿨하게. 이제 특수감금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니 정부의 훈령 따라갖고 한 보조금 받은 기관이 그게 무슨 정당한 행위지 또 선도 목적까지 있었다면 정당한 행위지 요게 무슨 특수감금이냐라고 지금 판결을 내려줬는데 사실상 수사 그리고 그 집행한 행정기관 그리고 재판부까지 요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사실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의감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기사 내용 나온 거 보면 이 박인근 원장 이 사람의 자녀들이 지금 복지 재벌로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마 그 돈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한 돈일 것이다. 네. 그래서 뭐 병원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로서 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환수는 안 되겠죠? 일단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비상상고를 통해 가지고 판결문을 다시 되잡는 행위가 물론 이제 처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국가라든지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의 위법성을 확인해 가지고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배상 청구를 하고 하는 데에 따른 재원으로 이렇게 조금 목적화될 수 있는 그런 건 뭐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위헌 시비 안 걸릴까요? 그런 부분들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는 만약에 당사자들에 대한 그 배상이 안 되더라도 그 국가 차원에서는 배상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국가 차원은 해줘야죠. 예. 네. 지금 피해자들 보니까 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구제나 보상해야 되는데 일단은 과거사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국가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일단 조사 자체가 피해자들이 워낙 또 시간이 또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방문 조사를 해서 뭐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지 또 그리고 피해 보상에 관련된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은 대대적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좀 그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나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얘기들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부산에서 사실은 뭐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얘기하면은 다들 그냥 말을 하려다가 이제 참는 경우도 이제 종종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겁이 나는 건가요? 겁이 나기도 하고 꺼내고 싶지 않은 이제 아픈 기억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꺼내서 뭔가 얼마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될지 그것도 이제 사실 관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희생자들한테는 보상을 해주면 되고 혹시 사망한 피해자들한테는 유족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보면 뭐 대구 희망원 사건도 그렇죠. 대전 성지원 사건도 그렇고 장항 수심원 사건도 그렇고 이게 다 그 과거 뭐 군사정부 때 일어났던 불법적인 반인륜 반인권적 사건인데
그러면은 우리도 다 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만약에 피해를 봤다면 그리고 비슷한 유형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복지재단들 그리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적인 무슨 조사 한계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 또 김대중 정권 때 과거사 조사위원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다 과거사가 이렇게 똑바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네.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만 갖고 다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서 다 못 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사 조사위가 있다가 이제 보수 정권 들어서면서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하면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직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두 분 나오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와서 3부로 돌아옵니다.